장례식장 복도에 선 여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얀 봉투를 쥔 그 손은 방금 전까지 조문객들을 맞이하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봉투 안에는 조의금이 아니라 법원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소송, 죽은 남편이 빌렸다는 돈 2천만 원을 당장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소장을 보낸 사람은 조문객도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여자, 최유리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유리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영희를 지나치며 유리는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한데 죽은 사람 빚은 산 사람이 갚아야죠. 애들 학비라도 아껴야 할 거 아니에요? 영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반격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함께 설정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이 시작된 사흘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흘 전 목요일 밤 11시, 서영이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민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요즘 들어 민수는 밤 12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의 셔츠에서 풍기는 낯선 향수 냄새를, 핸드폰 화면을 유독 자주 엎어두는 모습을 영희는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또 회식이었어요? 영희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신발을 벗어 던졌습니다. 이혼합시다. 민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영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2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요? 수진이는 이제 고3이고 준호는 아직 중학생인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애들 양육비는 줄게. 그냥 도장만 찍어. 다른 사람 생겼어. 그 말을 내뱉고 민수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영희의 눈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출근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핸드폰도 꺼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패닉 상태로 남편의 회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 씨 오늘 출근 안 하셨는데요? 휴가 신청도 없고. 회사 동료의 말이었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민수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아침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민수 씨 보호자분이세요? 여기 서부경찰서인데요. 경찰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민수 씨가 한강 고수부지에서 발견됐습니다. 확인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희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희는 영안실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금속 침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시신이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천을 걷어냈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남편은 정말로 죽어 있었습니다. 유서는 없었고요. 주머니에서 수면제 빈통이 나왔습니다. 자살로 추정됩니다. 경찰의 말이 귓가에 울렸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회사 동료들과 친지들로 붐볐습니다. 영희는 상주로서 고개를 숙이고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영희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낯선 여자 하나가 빈소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최유리였습니다. 민수와 같은 회사에 다니던 여자. 민수가 바람을 피웠던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유리는 영정 사진 앞에 향을 피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영희에게 다가와 하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부인, 이거 받으세요. 영희는 멍한 표정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조의금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본 영희의 손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에는 법원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상권 청구의 소, 원고 최유리 피고 서영희 및 상속인 일동, 청구 금액 2천만 원. 영희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남편은 죽었는데 빚은 이제 시작이라는 말인가. 유리는 영희의 창백한 얼굴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죽은 사람 빚은 산 사람이 갚는 거잖아요. 애들도 상속인이니까 같이 책임져야죠. 유리는 그 말을 남기고 장례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손에 쥔 소장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남편은 차갑게 식어가고 빚은 살아서 영희를 짓눌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아직도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누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옆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와 아들 준호는 학교도 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영희는 아이들에게 밥을 차려줬지만 아이들은 숟가락도 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유리에게서 문자가 계속 날아왔습니다. 위자료 500만 원, 이번 주 안에 입금하세요. 늦으면 이자 붙습니다. 참고로 구상권 소송도 진행 중이니까 돈 준비 잘하세요. 영희는 문자를 볼 때마다 손이 떨렸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소송 중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기 전 유리와 영희 사이에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500만 원. 영희에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통장에는 100만 원도 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집도 전세였고 보험도 대출 때문에 해약한 지 오래였습니다. 영희는 친정 언니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며 3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나머지 200만 원은 영희가 평소 아껴뒀던 적금을 깨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500만 원을 모두 챙긴 영희는 유리가 지정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카페였습니다. 영희는 낡은 점퍼를 입고 그 화려한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유리는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커피를 홀짝이며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다가가자 유리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돈 가져왔어요? 영희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리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유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5만 원이 모자라네요? 유리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택시비를 쓰느라. 지금 바로 현금으로 드릴게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갑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2장과 5,000원짜리 1장밖에 없었습니다. 25,000원. 5만 원에는 한참 모자랐습니다. 유리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푼돈 몇만 원도 제대로 못 챙겨오세요? 애들 과자나 사주지 그랬어요? 영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대한 빨리 입금하겠습니다. 계좌번호 알려주시면. 하지만 유리는 여유롭게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나저나 구상권 소송권은 알고 계시죠? 2천만 원이요. 민수 씨가 저한테 빌린 돈인데 이제 유족이 갚아야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영희는 유리를 바라봤습니다. 유리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민수 씨 죽었다고 빚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부인이랑 애들이 상속인이니까 같이 책임지셔야죠.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 날 거예요. 영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영희에게 유리의 말은 마치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유리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참, 5만 원은 이번 주 안에 꼭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또 법적 조치 취할 거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유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 남아 텅 빈 봉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페 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우산도 없이 빗속을 걸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들어갔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영희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2천만 원. 어디서 구하지? 영희의 입에서 나온 중얼거림이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걱정인데 2천만 원이라는 빚까지 떠안게 된 것입니다. 영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유리의 차가운 미소가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영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빚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은행에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지만 소득이 없는 영희에게 대출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방문을 닫아 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문 앞에서 밥을 놓고 왔지만 아이들은 거의 손대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무거운 공기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밤 영희는 안방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셔츠 한 벌을 꺼내 들었습니다. 남편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습니다. 영희는 그 셔츠를 얼굴에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왜 죽었는지, 왜 혼자 떠났는지 영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옷을 계속 이렇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영희는 옷장에서 옷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양복, 셔츠, 넥타이. 영희는 옷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러다 옷장 맨 안쪽에서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는 검은색 가방이었습니다. 영희는 가방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계약서, 견적서, 회의록. 영희는 별 생각 없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런데 서류 사이에서 작은 수첩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검은색 다이어리 형태의 수첩이었습니다. 영희는 수첩을 집어들고 펼쳐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남편의 필체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23년 4월 12일.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유리가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300만 원. 회사 법인카드로 유리 명품백을 샀다. 들키면 끝이다. 유리가 협박한다.
부인한테 다 말하겠다고.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첩을 넘기자 더 많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유리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다. 회사 돈을 또 빼야 한다. 유리가 안 그러면 고발하겠다고 했다. 이제 견딜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하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미안해, 영희야. 영희는 수첩을 쥔 채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남편은 협박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리에게. 영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남편을 계속 괴롭혔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더 발견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알던 통장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몰래 만든 통장이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출금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모두 유리에게 보낸 돈이었습니다. 영희는 금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지난 1년간 남편은 유리에게 총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줬습니다. 5천만 원. 영희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영희는 다시 서류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 영수증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모두 유리와 함께 사용한 흔적이었습니다. 영희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돈을 유용했고 유리는 그 사실을 알고 협박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영희는 수첩과 서류를 꼭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유리는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도 이제 유족에게 돈을 뜯어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구상권이라는 명목으로. 영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안 당해줄 거야. 영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영희는 수첩과 서류를 모두 챙겼습니다.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법률 상담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영희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하나씩 정리하고 날짜별로 분류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법률 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수첩과 서류를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상담 변호사는 서류를 훑어본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 이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수첩은 일방적 진술이고 거래 내역만으로는 협박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제가 2천만 원을 갚아야 한다는 건가요? 변호사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고려해 보세요. 빚을 물려받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망 후 석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영희는 상담소를 나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은 면할 수 있지만 남편이 남긴 것마저 모두 포기해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다시 남편의 유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희는 옷장, 서랍, 책장을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지쳐서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침대 매트리스 아래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에 잡혔습니다. 영희는 매트리스를 들춰냈습니다. 작은 녹음기가 나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디지털 녹음기였습니다. 영희는 녹음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녹음기에는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다 된 상태였습니다. 영희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야, 제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해.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시작한 거잖아. 책임져야지.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돈을 내가 시킨 대로 다 뺐어. 법인카드도 내 명품백 사는데 다 썼고, 이제 정말 더 이상은 안 돼. 유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지금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회사한테 다 까발릴 거야. 내 마누라한테도. 남편이 애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유리야, 제발. 나 무서워. 들키면 나 감옥 가. 유리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조심하든가. 어차피 내가 다 한 거니까 내가 고발해도 너만 잡혀가. 나는 그냥 받기만 했으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 안에 200만 원 더 보낼게. 유리의 목소리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 그리고 민수야, 절대 이상한 생각하지 마.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단 죽기 전에 돈은 다 정리하고 죽어. 안 그러면 내 마누라한테 청구할 거니까. 녹음이 끊겼습니다. 영희는 녹음기를 든 채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죽든 말든 알아서 해. 유리는 남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도 유족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영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도 잘못했지만 유리는 악마였습니다. 영희는 녹음기를 다시 처음부터 재생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내용을 한 글자 한 글자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날짜도 확인했습니다. 녹음 날짜는 남편이 죽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영희는 녹음기를 충전기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컴퓨터로 옮겨 백업했습니다. 증거를 잃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모든 작업을 마친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수첩, 거래 내역서, 법인카드 영수증, 그리고 녹음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이 증거들을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는 남편을 이용해 횡령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협박으로 계속 돈을 뜯어냈습니다. 남편은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죽은 남편의 빚까지 유족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무료 상담소가 아니라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담 예약하고 싶은데요. 횡령 교사와 협박 건으로요. 전화기 너머로 상담 직원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영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이틀 후 영희는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고층 빌딩 15층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영희는 준비해온 서류를 모두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수첩, 거래 내역서, 법인카드 영수증, 그리고 녹음기. 변호사는 녹음 파일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이 끝나자 변호사는 영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부인, 이거 대단한 증거입니다.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녹음만으로도 횡령 교사와 공갈 협박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게다가 법인카드 영수증까지 있으니 회사 측에서도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겠네요.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거래 내역을 보니 남편분이 최유리 씨에게 보낸 돈이 5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중 상당 부분이 회사 자금 유용으로 추정됩니다. 영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제가 2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되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상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유리 씨가 주장하는 2천만 원은 남편분이 회사 돈을 횡령해서 준 돈입니다.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하죠. 법적으로 반환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반대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을 켜서 화면을 영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첫째, 횡령 교사 및 공갈 협박으로 형사 고소합니다. 이 녹음 파일이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영희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둘째, 남편분이 최유리 씨에게 준 돈 중에서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차용증이나 송금 기록이 있다면 그건 부인이 상속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셋째, 회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회사가 최유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유리 씨는 전 재산을 배상해야 할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한정 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남편분의 빚은 물려받지 않으면서 남편분이 유리 씨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채권은 상속받는 겁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착수금 300만 원, 성공 보수는 회수 금액의 20%입니다. 부담스럽다면 착수금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영희는 망설였습니다. 300만 원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갚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하겠습니다. 영희의 대답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선 남편분 회사에 연락해서 피해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내역과 유용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최유리 씨가 받은 돈 중에서 차용증이나 개인 대여금이 있는지 집에서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있으면 큰 무기가 됩니다. 영희는 메모를 하며 변호사의 말을 하나하나 새겼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영희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겁먹었을 영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영희의 눈빛에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다시 남편의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책상 서랍, 파일 박스, 심지어 오래된 책 사이까지 모두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낡은 노트 사이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차용증이었습니다. 차용증, 금 1억 원. 위 금액을 최유리는 민수에게 차용함.
변제 기일 2024년 12월 31일, 2023년 5월 21일. 차용인 최유리인. 영희는 차용증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유리는 남편에게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갚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즉시 변호사에게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대박입니다. 이 차용증으로 유리 씨 재산 전부 압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고 차용증을 조심스럽게 파일에 넣었습니다. 이제 무기가 갖춰졌습니다. 영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더 이상 무력한 주부가 아니었습니다. 싸울 준비가 된 여자였습니다. 일주일 후 영희는 남편이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영희는 회사 총무부장 앞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부장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명품 매장 영수증, 그리고 녹음 파일 전사본이었습니다. 부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건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고 민수 씨는 최유리 직원의 협박과 교사에 의해 회사 법인카드를 유용했습니다. 피해 금액은 약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부장은 서류를 다시 살폈습니다. 명품백, 고급 시계, 호텔 숙박. 모두 유리가 사용한 것들이었습니다.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돈을 내가 시킨 대로 다 뺐어.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회사는 최유리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횡령 교사 및 공갈 협박으로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거는 상부에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흘 후 유리는 회사로부터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유리는 즉시 해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유리를 상대로 3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리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유리는 급하게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최유리였습니다. 영희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유리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서영애 씨,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회사에 나를 고발했어요? 영희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을 알린 것뿐입니다. 유리가 소리쳤습니다. 사실? 무슨 사실? 민수가 알아서 한 거라고.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에요. 영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녹음 파일 들어보셨죠? 협박하신 거 다 나와 있던데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건 영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소송건 취하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고 하더군요. 유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라도 만났어요? 영희는 대답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참, 차용증 있으시죠? 1억 원짜리. 언제 갚으실 건가요? 전화기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리는 차용증 존재를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유리가 동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 진행해 주세요. 이틀 후
유리는 법원으로부터 두 개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두 번째는 영희가 제기한 차용금 반환 청구 소송. 유리는 소장을 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 소송 3천만 원, 차용금 1억 원, 총 1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유리가 가진 전 재산은 전세 보증금 8천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명품백과 시계를 다 팔아도 2천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유리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결정적입니다. 횡령 교사와 협박이 명백하니 회사 소송은 패소할 겁니다. 차용증도 유리 씨 도장이 찍혀 있으니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유리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영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합의하고 싶습니다. 영희는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한 달 후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유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차용금 반환 청구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영희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유리와의 마지막 싸움이.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유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피고 측, 이 차용증의 진위를 인정하십니까? 유리의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 차용증은 강압에 의해 작성된 것입니다. 고 민수 씨가 피고를 협박해서 받아낸 것으로. 영희의 변호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강압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고인을 협박한 증거는 있습니다. 재판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증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의 변호사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에게 건넸습니다.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재판장은 녹음기를 받아 헤드폰을 끼고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재판장의 표정을 주시했습니다. 재판장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녹음을 다 듣고 난 재판장은 유리를 날카롭게 바라봤습니다. 이 녹음 파일 방청석에도 들려주시겠습니까? 영희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정 스피커로 녹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유리야, 제발 그만해. 나 더 이상 못해. 민수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시작한 거잖아. 책임져야지. 유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회사 돈을 내가 시킨 대로 다 뺐어. 법인카드도 내 명품백 사는데 다 썼고.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나한테 잘 보이려고. 유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죽든 말든 알아서 해. 단 죽기 전에 돈은 다 정리하고 죽어.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재판장은 유리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피고는 고인을 협박하고 횡령을 교사한 것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유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민수 씨가 자발적으로. 재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충분합니다. 녹음 내용만으로도 피고의 불법 행위는 명확합니다. 유리의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 차용금 1억 원은 피고가 고인에게 정당하게 차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과 지연 손해금을 즉시 지급하라. 유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1억 원. 유리가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모자랄 금액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영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유리는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유리를 지나치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유리 씨, 이제 아시겠어요? 죽은 사람의 빚은 산 사람이 갚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의 죄는 산 사람이 갚는 거예요. 유리는 고개를 들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일주일 후 유리의 전세 보증금이 압류되었습니다. 8천만 원 전액이 영희에게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유리가 명품을 팔아서 메워야 했습니다. 유리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빼앗긴 유리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유리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회사 소송도 패소했습니다. 유리는 회사에 3천만 원을 더 배상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유리의 통장은 압류되었고 월급도 압류되었습니다. 새로 구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마저 절반이 압류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리는 이삿짐을 든 채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작은 고시원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짜리 방, 화장실도 공용이었습니다. 그때 앞에서 누군가 걸어왔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영희는 깔끔한 옷을 입고 두 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딸 수진이는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는 엄마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유리와 영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유리에게 다가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컵라면 1개 정도는 살 수 있을 거예요. 유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영희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때 저한테 하신 말 기억나세요? 푼돈 몇만 원 모자란다고 애들 과자나 사주라고 하셨죠. 지금 제가 그 인심 돌려드리는 거예요. 영희는 아이들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유리는 그 자리에 서서 영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5천 원. 예전에 자신이 영희를 조롱하며 던졌던 바로 그 말. 유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천 원짜리 봉투를 쥔 채 유리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작은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은 웃으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영희의 앞에는 통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압류로 회수한 8천만 원, 그리고 유리가 명품을 팔아 메운 2천만 원. 총 1억 원이 영희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영희는 통장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돈은 남편이 죽음으로 남긴 돈이었습니다.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영희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계약서였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 전세 계약서. 보증금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남은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아이들 교육비로 따로 저축했습니다. 수진이는 대학에 입학했고 준호는 고등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나머지 2천만 원은 영희 자신을 위해 썼습니다. 컴퓨터 학원 등록비, 자격증 공부비, 그리고 작은 옷가지들.
영희는 50이 넘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 옆에 앉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오늘 첫 수업 어땠어요? 영희도 미소 지었습니다. 어려웠어. 하지만 재미있더라. 선생님이 엄마 나이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수진이는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도 몰랐어. 그냥 너희를 지켜야 했으니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최유리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영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아마 지금쯤 힘들게 살고 있겠지.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는 후회 안 해요? 그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한 거.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아.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는 건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거든. 그래도 해야 했어. 안 그랬으면 우리가 벼랑 끝에 서 있었을 테니까. 수진이는 엄마를 꼭 껴안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는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을 괴롭혔던 사람 제대로 응징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남긴 돈으로 아이들 미래 준비했어요. 영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당신 용서는 아직 못하겠어요. 바람 피운 것도, 혼자 떠난 것도. 하지만 당신이 마지막에 남긴 흔적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건 고마워요. 영희는 영정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영희는 법률 상담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법을 모르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희는 상담소에서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힘들어하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법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영희는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법을 하나도 몰랐죠. 하지만 하나씩 배웠어요. 그리고 싸웠어요. 영희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의 죽음, 상간녀의 협박, 그리고 법정에서의 싸움. 여성은 영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눈빛이 변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법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돼요. 여성은 영희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상담소를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약했어. 아무것도 몰랐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 하지만 해야만 했어. 그래서 했어. 영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들이 기다리는 곳, 영희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빚에 쫓기지 않았고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영희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